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 귀국 거부 선언을 하며 한국에 남겠다고 외쳤고, 독일 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유럽 언론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의 리더였던 안나이고, 한국에 가기 전까지 유럽 중심주의에 빠져 한국을 무시했으며 전쟁의 상흔이 남은 나쿨의 나라라고 단정지었지만, 일주일간의 여행 후 제 모든 편견이 산산이 부서졌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안나이고 독일 뮌헨의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일식 질서와 규칙 속에서 자랐고 유럽이야말로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그 밖의 대륙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는 일본의 정갈한 전통 정도를 제외하면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 지대일 뿐이라 여겼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몇십 년 전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시끄럽고 무질서한 곳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학교 이사회가 올해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회의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강하게 항의했고, 파리나 빈 같은 유럽의 고전적인 도시를 두고 왜 검증되지 않은 낯선 땅으로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는 속으로 이건 그저 예산을 아끼려는 핑계일 뿐이라 단정지었고,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다수결에 밀려 한국행이 확정되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옆자리에 앉은 단짝 친구 한스에게 한국 공항이 얼마나 혼잡할지 상상이 안 돼. 아마 짐 찾는 데만 2시간은 걸릴 거야라고 말했으며 기내식조차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착륙 직전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여전히 이 여행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으며 동시에 뭔가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단 사람들의 숫자에 압도당했고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곧 이건 그저 첫인상의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을 때 서울특별시 교육청 박서윤 장학사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안나 회장님이라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한 미소를 보면서도 속으로 이건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 서비스일 뿐이야. 진심이 담긴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고 건성으로 고개만 까닥인 채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서윤은 우리를 안내하며 오늘 일정은 타이트하지만 한국의 빠른 시스템 덕분에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으며 한스에게 독일어로 빠른 시스템? 그냥 경박한 빨리빨리 문화를 미화하는 거겠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우리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표정만으로도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잠시 미소가 굳었다가 다시 밝게 웃으며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저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윤은 계속해서 한국의 이것저것을 설명했지만 저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가 거슬렸고 독일의 철저한 시스템만이 세계 최고라는 제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의 번잡한 거리 풍경을 보며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일 뿐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도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서윤이 건넨 생수병조차 받지 않은 채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으며 그녀의 친절이 과연 며칠이나 지속될지 시험해 보고 싶다는 비뚤어진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우리에게 오늘 일정표를 나눠주었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정표에는 오전 9시 30분 호텔 출발, 오전 10시 20분 지하철 탑승, 오전 11시 박물관 도착, 오후 12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2시 다음 관광지 이동이라는 식으로 분 단위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한스에게 이건 불가능해. 독일 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되지 않는데
한국 대중교통이 이 일정을 맞출 확률은 0%야라고 단언했습니다. 한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특히 수십 명의 학생들이 3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운 거야라고 비판했죠. 서윤은 제 표정을 보며 살며시 다가와 걱정 마세요. 한국은 이런 일정에 익숙하거든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져서 익숙하다는 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럼 직접 경험해 보시고 판단하세요라고 부드럽게 대답했고 저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화가 났으며 속으로 두고 보자 첫 일정부터 틀어지면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저는 시계를 보았고 정확히 9시 30분이었으며 서윤은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계획이 실패할 거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싶다는 기대감마저 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3분 후 10시 23분에 열차가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했고 저는 속으로 3분? 그렇게 정확하게 맞을 리가 없어라고 코웃음치며 시계를 응시했으며 그녀가 틀렸을 때 뭐라고 말해줄지 머릿속으로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광판에는 10시 23분 도착 예정, 잔여 시간 2분 30초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정확히 0초가 되는 순간 열차가 플랫폼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한스가 제 팔을 툭 치며 안나 정말 정확하네라고 감탄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우연이야 한두 번은 맞을 수도 있어라고 중얼거렸죠. 열차 안은 깨끗했고 좌석 배치도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승객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다는 점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통계적인 행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박물관역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정확히 11시예요 라고 말했고 제 시계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11시 정각이었으며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서윤이 예약해둔 식당은 우리가 도착하기 3분 전에 이미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으며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확히 3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동선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서며 서윤에게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물었고 서윤은 미소 지으며 한국은 빠른 것과 정확한 것이 다르지 않거든요. 빨리 움직이되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이건 특별한 경우일 거예요. 매일 이럴 순 없잖아요 라고 반박했지만 제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손을 꽉 쥐었고 제가 믿어왔던 유럽 중심주의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으며 동시에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렀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변기는 물론 세면대, 바닥까지 독일 공항 화장실보다 깨끗했으며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걸 보고 이건 대체 뭐지?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 거울 속 제 모습을 외면한 채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서울 시내 관광지를 돌아다녔고 저는 여전히 한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내는 비판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루카스가 갑자기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외쳤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루카스의 가방 안에는 고가의 전문 카메라와 여권, 현금이 모두 들어있었고 그는 30분 전 한 카페에 앉았다가 나올 때 의자에 두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으면 저는 즉시 독일에서도 이런 경우 찾을 확률은 거의 없어 완전히 끝났어 라고 단언했습니다. 한스와 헬가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서윤에게 다가가 이제 일정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경찰서 가야 하고 대사관 연락해야 하고 최소 이틀은 걸릴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으며 속으로는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야.
결국 이런 식으로 문제가 터지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유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어느 카페였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으며 루카스가 주소를 말하자 즉시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전화 몇 통으로 해결될 리가 없어 그냥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제스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서유는 통화를 마치고 CCTV 확인해 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 CCTV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누가 들고 갔을 텐데 라고 반박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서윤의 전화기가 울렸고 그녀는 통화를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찾았어요. 지금 인근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대요 라고 말했으면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의 설명에 따르면 카페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방치된 가방을 발견하고 바로 근처 파출소에 맡겼으면 파출소에서는 CCTV를 통해 가방 주인이 외국인 학생임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연락했다는 것이었고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0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가방을 찾았을 때 루카스는 안에 든 카메라와 현금, 여권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고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제가 믿어왔던 모든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며 저는 서윤에게 이건 정말 흔한 일인가요? 라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믿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으면 저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오르는 걸 느꼈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아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행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서유는 우리를 서울 시내 중심가로 데려갔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붐비는 거리를 보며 밤이 되면 위험해지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밤 10시가 넘으면 혼자 다니는 걸 꺼리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서 안전할 리 없다고 확신했고 특히 여학생들인 헬가와 제 친구들이 걱정돼요. 서윤에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은 밤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미 며칠간 경험한 것들 때문에 섣불리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둘러보았고 혹시 소매치기나 취객이 나타나지 않을까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거리는 밝았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10m마다 설치된 가로등이 거리를 대낮처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스에게 이상해,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지? 라고 속삭였고 한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정말 안전한가 봐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였고 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고 부모가 대체 어디 있길래 이 늦은 밤에 아이를 혼자 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저는 즉시 서윤에게 다가가 저 아이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힐끗 보더니 아마 부모님이 저기 편의점에서 물건 사시는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고 정말로 잠시 후 편의점에서 젊은 부부가 나와 아이에게 다가갔으며 아이는 밝게 웃으며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독일에서는 절대 이럴 수 없어요. 밤에 아이를 혼자 두는 건 상상도 못해요 라고 말했으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걸 믿으니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조깅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남성들도 그녀를 힐끗 보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불편하게 쳐다보거나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헬가가 제 팔을 잡으며 안나 정말 신기해. 여기는 밤인데도 무서운 느낌이 전혀 안 나. 오히려 낮보다 더 안전한 느낌이야 라고 속삭였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둥근 렌즈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30m마다 비상벨이 보였으며 5분마다 한 번씩 경찰차가 천천히 순찰하며 지나갔고 경찰관들은 창문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으며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떨렸습니다. 한 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그 옆에서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 셋이 킥보드를 타며 웃고 있었으며 누구 하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할머니들이 어린 학생들이 밖에 있어도 안전한 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우리를 한 카페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주문한 뒤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나,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24시간 작동해요라고 서윤이 말했고 CCTV는 전국에 1000만 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돼요라고 설명했으며 경찰 신고 전화인 112는 평균 3분 안에 출동하고 범죄 발생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독일의 치안 시스템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선진국이라 자부하지만 밤거리가 이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이어서 하지만 시스템만으로는 이렇게 안전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고 한국인에게 정의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에요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으면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길에서 누가 쓰러지면 모르는 사람도 달려가서 구급차를 부르고 아이가 길을 잃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찾아주며 밤거리에서 취객이 위험하면 누군가 꼭 파출소에 신고해요라고 서윤이 말했고 우리는 서로를 믿기에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먼저인 거죠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고 지난 며칠간 목격한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루카스의 가방을 찾아준 시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지하철, 그리고 지금 이 밤거리의 평화로움이 모두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걸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안전함이 주는 평화로움에 몸을 맡겼으며 한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스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안나,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으며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본 적 없는 완벽한 시민의식과 국가 인프라의 조화,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믿음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고 동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온몸으로 느꼈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존경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오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독일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쥐고 있었으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올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윤 언니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수없이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막상 아침이 되자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며 가슴이 두근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로비 한쪽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서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게 보였고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으며 몇 걸음 달려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장학사님 아니. 서윤 언니라고 부르며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안나, 무슨 일이에요? 왜 우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손을 떨고 있었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라고 말했고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니에요. 안나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전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했고 언니의 친절을 가짜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걸 의심하고 비판했어요 라고 고백했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서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안나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낯선 걸 경계하잖아요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전 그냥 경계한 게 아니라 깔보고 무시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면 한국이 독일보다 못하다고 단정지었고 언니가 아무리 친절해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덧붙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잠시 침묵하다가 저를 카페 한쪽 자리로 안내했고 따뜻한 차를 주문한 뒤 안나 괜찮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언니가 일정표를 줬을 때도 비웃었고 지하철이 정확하게 도착해도 우연이라고 우겼으며 루카스 가방을 찾아주셨을 때도 제대로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유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다가 안나,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건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눈물을 닦고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라고 서윤이 말했고 한국 전쟁을 겪으며 모든 걸 잃었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으며 집도 학교도 병원도 모두 파괴되었어요 라고 설명했으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가난과 싸웠어요 라고 서윤이 이어갔고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세웠으며 자식들만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라고 말했으며 그분들은 본인의 행복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독일의 역사와 비교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전쟁을 겪었지만 마셜 플랜이라는 거대한 지원을 받았으며 유럽 공동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지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서윤이 말했고 한국인이 서로를 믿고 도울 수 있는 건 우리 모두가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에요. 옆집이 굶주리면 우리 집 밥을 나눠 먹었고 누가 아프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병원비를 모았으며 아이가 학교에 못 가면 이웃들이 돈을 모아 보내줬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정이라는 거군요 라고 중얼거렸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에요 라고 대답했으면 정은 가족에 대한 효로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배려로 확장되고 결국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유는 계속해서 한국인은 효를 중요하게 여겨요 라고 말했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정신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어린이를 아끼는 문화로 이어져요 라고 설명했으며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지키려 노력해요 라고 서윤이 말했고 예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모두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 표현이죠 라고 설명했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이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밀어요 라고 서윤이 덧붙였고 루카스 씨의 가방을 찾아준 시민처럼 우리는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라고 말했으면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안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요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음에는 그게 경박해 보였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미소 지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했고 하지만 우리의 빨리빨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예요. 내가 빨리 일을 처리하면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빨리 결정하면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라고 설명했으며 저는 그제야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깊은 배려였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언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고 제 편견을 깨트려 주셔서 그래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덧붙였으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안나, 이제 한국이 좀 보여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 보여요. 정말 또렷하게 보여요 라고 대답했으며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예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건네며 저는 보잘것없지만 받아주세요. 독일에서 가져온 거예요 라고 말했고 서유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예쁜 목걸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안나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으며 저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제 안에 있던 모든 오만과 편견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거리를 눈에 담았고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아쉬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스가 옆에서 안나 정말 가기 싫어?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한국에 더 있고 싶어.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라고 대답했으며 루카스도 뒤에서 나도 그래. 일주일은 너무 짧아라고 말했습니다. 헬가는 눈을 빨갛게 붓고 언니, 우리 다시 올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저는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할게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저는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여권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가방에 넣기를 반복했으며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나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언니, 저 독일 안 갈래요였고 서윤은 깜짝 놀라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으며 저는 한국에 남고 싶어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스가 제 말에 동조하듯 저도 한국에 남고 싶어요 라고 외쳤고 루카스도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우리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으며 순식간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우리 한국에 남을래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진정시키려 했고 애들아, 마음은 고마운데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언니 독일 학교에 연락해서 일주일만 더 연장할 수 없을까요? 라고 간청했고 학생들도 모두 네, 일주일만요, 제발요. 라고 외쳤습니다. 공항 로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으며 공항 직원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우리는 한국에 남고 싶어요. 독일로 돌아가기 싫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이 모습을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급히 학교 인솔 교사와 독일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고 30분쯤 지나자 독일 교육청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으며 담당자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학생들이 왜 귀국을 거부한다는 겁니까?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솔 교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한국이 너무 좋아서 더 머물고 싶다고 하는데요. 라고 설명했고 교육청 담당자는 말도 안 됩니다. 당장 학생들을 설득해서 귀국시키십시오라고 지시했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고 독일 학생들 한국 떠나기 싫어 공항서 귀국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 언론에 실렸으며 곧이어 독일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전화로 취재 요청을 했고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의 매력에 빠진 독일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뉴스 톱 기사를 준비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언론들도 한국이 유럽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언니 정말 못 남나요? 라고 물었고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안나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너희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라고 말했으며 대신 약속할게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한국은 항상 너희를 기다릴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고 학생들에게 우리 일단 돌아가자 대신 꼭 다시 오는 거야 라고 말했으며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내내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서윤이 손을 흔들며 안나 꼭 다시 와. 라고 외치는 모습이 보였으며 저는 네 언니 꼭 올게요. 라고 소리쳤고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도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독일 교육청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유럽 언론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교육여행, 독일 학생들이 귀국을 거부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한국은 순식간에 유럽 교육계의 최대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고 학교 친구들은 제 변화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안나 한국 다녀온 뒤로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학생회 회의 방식이었고 저는 더 이상 제 의견만 고집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건 비효율적이야. 내 방식대로 하자라고 잘라 말했을 제안들도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현실화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회의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으며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제게 안나 한국 다녀온 뒤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내 말에 반대하면 바로 화를 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의견을 물어보잖아라고 말했고 저는 웃으며 응.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깨달았거든.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한 게 정말 부끄러워라고 대답했으며 그와 함께 한국에서 배운 정의 개념을 학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학생회 회의실 벽에 서로를 돕자라는 문구를 크게 붙였고 회의 시작 전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으며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학생회가 먼저 나서서 돕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3학년 학생 중 한 명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학 여행비를 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에 저라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즉시 학생회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물었으며 결국 바자회를 열어 그 학생의 여행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학교 축제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한국식 시스템을 적용했고 분 단위로 일정을 짜되 각 팀에게 충분한 여유 시간을 확보했으며 각 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고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 돕는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축제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각 팀을 찾아다니며 뭐 필요한 거 없어? 도와줄 일 없어? 라고 물었고 어떤 팀이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팀에서 사람을 보내 도왔으며 어떤 팀이 예산이 모자라면 학생회 예산을 재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축제 당일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올해 축제가 역대 최고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고 안나, 이번 축제는 정말 완벽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라고 물으셨으며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거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교생 앞에서 한국 여행 경험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고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제 방을 돌아보았으며 벽에는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으며 서윤 언니가 보내준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어를 30분씩 공부했고 이제는 간단한 인사와 감사 표현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제 방 책장에는 한국 역사책,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요리책이 가득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서윤 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으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에게 편지를 썼고 언니도 한 달에 2번씩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강당에 선 채 300여 명의 학생들을 바라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라고 시작했으며 특히 독일의 질서와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으며 저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라고 이어갔고 선진국은 높은 건물이나 빠른 기차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돕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루카스의 가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지하철 시스템, 밤거리의 안전함, 그리고 서윤 언니가 들려준 정의 의미를 모두 전했고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였고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며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라고 강조했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된 한국의 힘은 결국 사람이었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으며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였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우리도 독일에서 이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내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시간도 존중하며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걸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고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으며 교장 선생님은 일어나서 저에게 박수를 보내셨고 저는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안나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 라고 말했고 헬가는 저를 꼭 안으며 안나 내년 수학여행지도 한국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 나도 너처럼 변화하고 싶어라고 속삭였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도 그래. 모두가 내가 느낀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윤 언니에게 긴 편지를 썼고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오늘 발표 이야기와 제 변화된 모습을 전했으면 언니,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독일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언니를 만나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 적었고 마지막에 언니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쓰며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행 전에 저는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고 유럽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면 제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할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완벽한 조화였고 수화물이 30분 안에 모두 나오고 입국 심사가 10분도 안 걸리며 공항 곳곳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은 독일 공항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윤 언니의 미소가 가식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었고 일주일 내내 우리를 돌보며 한 번도 짜증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밤늦게까지 우리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날 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진짜 배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경박할 거라 단정지었지만 그건 타인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었고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지 깨달았으며 독일의 느린 행정 처리와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나라도 아니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고 루카스의 가방을 찾아준 시민처럼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는 정직함이었으며 밤거리에서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시민의식이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는 독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고 효와 예를 중시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아끼는 모습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유럽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일어선 역사의 힘은 분열과 갈등이 많은 유럽이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에게 한국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먼저 이야기하며 한국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야.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고 기술보다 신뢰가 우선인 나라야라고 설명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고 더 이상 제 방식만 고집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려 노력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면 효율보다 배려를, 속도보다 정확성을,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정신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손 내밀고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매일 실천하려 애쓰고 있으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정신을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선진국은 높은 건물이나 빠른 기차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의 높은 의식과 따뜻한 마음이 시스템으로 구현될 때 탄생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증명한 나라이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50년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으며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아버지 세대는 가난과 싸우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으며
지금 세대는 그 희생 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으며 함께 손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독일 소녀로 태어나 유럽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국에서 더 큰 세상을 보았고 더 깊은 가치를 배웠으며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해하고 한국을 제 두 번째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서윤 언니를 만나고 그동안 연습한 한국어로 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제 꿈이며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배운 정의 정신을 독일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며 한국과 독일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